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박채윤 씨가 최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는데도 안 전 수석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짜 성형과 금품 로비 수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메시지와 증거 사진을 S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성형외과와 김영재 의원이 고위 관리에 대해 공짜 성형시술 로비를 벌이고 진료 기록을 폐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내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입니다. 박정희 기념도서관에선 박 전 대통령의 동상 설립을 놓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초소에서 우리 쪽으로 귀순했습니다. 귀순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입어 긴급 후송됐는데 남북 간 교전은 없었습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가 37년간 공개되지 않은 8,000쪽 분량의 기무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 가운데 안기부가 5.18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프로야구 선동열 선수의 출전까지 억지로 추진했던 사실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은 공공시설로 개인 소유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포를 임대받은 일부 상인들이 점포를 몇 개로 쪼개 다시 세를 주는 불법 재임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데려다가 착취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학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 집중 취재했습니다. 종친회 사업이라며 족보를 팔아 44억 원 넘게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문중일에 관심이 많은 60, 70대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때 이동관 전 홍보수석은 사이버사의 댓글 중에 문제가 된 건 0.45%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인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 홈쇼핑 재승인 청탁에 개입한 혐의로 이번 주 안에 전병헌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윤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방침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입니다. 소환 일정도 잡지 못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데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소환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아가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전 수석의 보좌진이었던 윤문용 전 비서관 등을 롯데홈쇼핑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비서관 등이 2015년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의 문제점을 묵인하는 대가로 전병헌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3천만 원을 내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윤 전 비서관 등의 혐의에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를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전 수석이 당시 롯데 홈쇼핑 측과 직접 접촉한 정황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 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을 겨누고 있는 셈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의외의 곳에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한 조직폭력배의 휴대전화에서 전병헌 수석의 측근과 통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병헌 수석이 롯데로부터 기프트 카드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현직 정무수석을 겨눈 검찰의 수사는 올해 초 본격화됐습니다. 이번에 윤문용 전 전병헌 의원실 비서관과 함께 구속된 배모 씨가 지난 1월 도박 사건에 연루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수사를 받으면서 의외의 단서가 포착된 겁니다. 당시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윤 씨와 배 씨 등과 접촉해 만든 보고서 등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로동 19파 출신인 배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량의 녹음 파일을 발견했는데
그 가운데 세탁한 현금 7천만 원을 차 안에서 전달하겠다는 배 씨와 윤 씨 사이의 대화도 확보했습니다. 조직폭력배와 전 수석의 측근 간 통화란 점에 주목한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배 씨가 윤 씨의 부탁을 받고 업체 2곳을 통해 돈을 세탁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배 씨가 롯데 홈쇼핑 측과 접촉한 정황도 잡고 또 다른 돈 창구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수석이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기프트 카드를 받아 쓴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자녀 학교 근처에서 기프트 카드가 사용됐고 포인트 적립까지 이뤄졌다는 겁니다. 검찰은 전 수석이 이 카드를 가족에게 넘겨준 뒤 쓰게 한 것으로 보고 추가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병헌 수석이 롯데 홈쇼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지난 19대 국회 때의 발언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전병헌 수석은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롯데 홈쇼핑을 압박하다가 8개월 뒤에는 착한 홈쇼핑이라고 180도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말을 바꾼 이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검찰은 당시 롯데 홈쇼핑 신원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납품업체에서 상납금을 받는 등 3억여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였습니다. 당시 홈쇼핑 소관 국회 상임위 의원이던 전병헌 수석은 이런 갑질과 불공정 행태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전병헌법을 발의합니다. 이어 12월 국회에서는 롯데 홈쇼핑의 재승인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인 이듬해 7월 태도가 바뀝니다. 당시 가짜 백수호 파동이 불거지자 롯데 측은 다른 업체들과 달리 전량 보상 방식을 취했는데 전 수석은 착한 홈쇼핑이라고 축혀 세웁니다. 착한 홈쇼핑 채널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좀 이기적인 그런 방침을 세운 홈쇼핑 채널은 이득을 봐서는 그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죠. 이 시점이 바로 전 수석이 회장과 명예회장으로 간 이 스포츠협회에 롯데 홈쇼핑에 3억 원이 전달된 때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전 수석의 발언이 바뀌는 이 대목이 의미가 있다며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억 원과 180도 바뀐 태도, 둘 사이 연관 관계에 따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수사망을 조금씩 좁혀가는 상황에서 전병헌 수석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거취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청와대는 본인의 결단을 기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평소처럼 업무 중인 전병헌 정무수석은 오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전 보좌진의 일탈은 송구스럽지만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럼 제가 현재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수석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검찰이 흘리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에서 정식 출석 요구가 없다며 거취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전 수석의 소환이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수석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는 만큼 본인이 속히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온 뒤 이번 주 후반 거취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번 사안으로 검찰에 대한 청와대 내부 반발 기류도 감지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날 민정수석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이 사안을 접한 데 대해 여러 청와대 관계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맞춰 하는 전형적인 여야 균형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그럼 검찰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법조팀 박현석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리포트를 보면 현직 정무수석을 수사하면서도 검찰이 청와대한테 귀띔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건데 이게 참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게 지금 사실인가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렇죠. 적어도 공식 개통, 이 공식 라인으로는 보고가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 과거에는 이 검찰의 주요 사건이 법무부를 통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병우 전 수석처럼 이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많았던 거고, 이 청와대가 이 검찰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상 큰 틀에 이 수사 지휘를 해왔다는 이 지적까지 받아왔는데요. 지금의 청와대와 검찰 이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 정부 들어서 그런 보고 관행이 없어졌고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게 뭐 그런 관행이 사라졌다면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고울 리는 없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특히나 정무수석, 현직 그렇죠.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시점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다음 날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연 이틀 이 청와대를 겨눈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 일부에서는 이대로 놔둬도 되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뭐 숨진 고 변창훈 검사나 아니면 적폐청산에 검찰 수사가 너무 치우쳤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이런 물타기 수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설령 물을 탄다 한들 이 현직 정무수석 사건으로 물을 타겠느냐,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적폐청산에 치우쳐 있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 여야 균형 맞추기식 수사 아니냐는 지적,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르익었고 지금 이 적기를 놓치면 수사의 실패가 예상이 됐다. 그래서 수사에 나섰고 우리는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는지가 100마디 변명보다 분명한 대답이 되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되겠네요. 네, 법조팀 박현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경제를 넘어서 안보 공동체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 관계 복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마닐라 현지에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과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오는 2019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등 각종 기금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아세안을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안보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신남방경제 구상과 안보 협력을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잠시 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경제 분야, 특히 사드로 막혔던 양국 간 교류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양측은 새로운 시작, 좋은 출발이란 그제 시진핑 주석과의 공감대를 토대로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북핵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닐라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어제 육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된 건 전체의 0.45%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 건지 잠시 뒤 사실은 코너에서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핵심 인물인 김영재 원장 부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금품과 무료 시술 로비를 하고 각종 특혜를 입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은 여전히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SBS가 안 전 수석의 공짜 성형과 금품 로비 수수 정황이 담긴 특검 조서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박수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SBS가 입수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가족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입니다.
김영재 의원에서 3차례에 걸쳐 받은 성형시술과 관련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부인 최 모 씨가 시술 후 자신의 사진을 올리자 안 전 수석은 웃는 얼굴로 화답하며 더 예뻐진 거요라고 묻습니다. 안 전 수석의 딸도 참여해 성형시술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한 달 뒤 이번엔 안 전 수석이 시술을 받았고 이를 부인에게 알립니다. 주름을 펴는 시술을 받고는 시술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보톡스를 맞았다고도 전합니다. 그러자 최 씨는 필러와 보톡스를 한 듯하다며 몇 주 지나면 많이 좋아진다고 답합니다. 이후 특검에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는 800만 원에 달하는 성형시술 비용을 모두 무료로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의 부인 최 씨는 박채윤 씨에게서 명품 가방을 2번 받았는데 안 전 수석은 당시엔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안 전 수석 부부가 나눈 대화를 보면 이런 주장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게다가 최 씨는 박 씨가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만 해놓은 가방을 직접 방문해 수령했습니다. 395만 제가 결제를 하고 모르시게 할 수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이런 증거에도 부인 최 씨는 여전히 금품 수수와 무료 시술 사실을 안 전 수석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남편분은 모르셨다는 입장을 변화가 있으신지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저는 그런 거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공직자의 금품 수수 및 제공 행위는 관련법으로 엄하게 금지되지만 고위공직자의 실제 일상은 법의 제한을 뛰어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김영재 원장 측은 고위 관리에 대한 성형시술 로비를 숨기기 위해 진료 기록을 폐기하고 의약품 사용 기록도 허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료 기록 은폐와 위조는 재력과 같은 유명 인사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우철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영재 의원에서 압수한 환자 진료 기록들입니다. 당시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 부부의 성형시술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 초 특검 조사에서 박 씨는 지난해 11월 안종범 부부의 진료 차트를 자신이 다니던 교회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공짜 시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차트까지 몰래 폐기한 겁니다. 김 원장은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사용 기록의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2014년 하반기 안 전 수석 부부가 적어도 3차례의 성형시술을 받았고 이때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으로 특검이 확인했는데 프로포폴 관리 대장엔 이들에 대한 투약 내용도 없었습니다. 프로포폴의 경우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사용 기록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이런 시술과 투약 기록 은폐는 안종범 부부 2사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재 의원에서 이른바 VIP 고객의 진료 내용을 손으로 기록한 장부입니다. 재벌 일가와 연예인 등 유명인사 60여 명의 성형시술 기록이 빼곡합니다. 개인 수기로 남아있는 이들 인사의 시술 흔적은 그러나 김영재 의원 측 공식 기록엔 없습니다. 프로포폴 관리 대장에도 이들에 대한 투약 사실이 없습니다. 김 원장은 대신 이들 의약품을 자기 집 가사 도우미나 가족회사 직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위조해 기록했다고 특검은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김 원장이 이처럼 진료 기록을 철저하게 숨기는 방식으로 고위공직자와 유명인사들의 성형시술 사실을 상습적으로 숨겨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서울 마포에 있는 박정희 기념도서관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놓고 찬반 양측이 충돌한 겁니다. 보도에 박창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 기념도서관 앞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놓고 찬반 양측의 거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기념재단 등 동상 건립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오늘 동상 기증식을 갖고 서울시 심의가 끝나면 이곳에 동상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동상 기증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민족문제연구소 등 동상 설치에 반대하는 모임은 친일 군인의 동상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동상 설치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한다!
4.2m 높이의 동상은 1년 전쯤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은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며 동상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동상이 세워질 기념도서관은 서울시 땅이어서 완성된 동상에 대한 서울시의 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설치에 차질도 예상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의 재임 시절 청와대에 상납하는 돈을 2배로 늘리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은 잘못을 일정 부분 시인하는 취지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재임 중에 매달 청와대에 상납하는 특수활동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올린 장본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상납 액수를 바꾼 걸 근거로 돈을 관행적으로 상납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또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에서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한 게 돈 상납의 대가인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기 전 원장은 비서실장 인선과 특수활동비 상납의 관련성은 부인하면서도 앞서 조사받은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요구로 돈을 줬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3명이 모두 상납 사실을 시인한 만큼 조만간 그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이 돈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상대로 최순실에게 유입됐는지 등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가 37년간 공개되지 않은 8,000쪽 분량의 기무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SBS는 그 가운데 기무사가 5.18 관련 주요 문건을 불태운 사실을 보도해드렸죠. 오늘은 당시 안기부가 5.18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프로야구 선동열 선수의 출전까지 억지로 추진했던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1985년 5월 작성한 5.18 5주년 관련 동향 및 대책 문건입니다. 5.18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진 당시 전국에서 5주년 행사를 광주 지역 문제로 국한하는 걸 기본 대책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7일과 18일 광주에서 지역 연고팀인 해태타이거즈의 프로야구 경기를 추진하는 걸로 적었습니다. 체육부의 협조를 받아서 지역에서도 영웅시되고 있는 선동열 선수의 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안기부는 또 5.18 추모 행사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고 학생 소요, 즉 학생 시위를 축소 보도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당시 남북 경제회담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기부가 주도한 이른바 80위원회가 5.18 관련 사실을 조작한 내용도 다른 문건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계엄군이 총 한 발 쏘지 않고 자위권 발동을 최소화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가 하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80년 5월 21일 집단 발포는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오늘 오후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습니다. 이 병사는 북한군이 쏜 총에 팔꿈치와 어깨 쪽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이 귀순한 건 10년 만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우리 측 지역으로 귀순했습니다. 군은 우리 측 경계병이 여러 발의 총성을 듣고 주변 경계를 강화했고 20여 분 뒤 자유의 집 서쪽이자 군사분계선 남쪽 50m 지점에서 귀순 병사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무장 상태였던 이 병사는 북한군이 쏜 총에 팔꿈치와 어깨 쪽을 다친 상태였습니다. 우리 측 병사들은 포복 자세로 현장에 접근해 신병을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교전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기순자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이 귀순 병사는 간부가 아닌 하전사로 전해졌는데 건강 상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사례는 지난 2007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지역의 출신 성분이 좋고 사상 검증이 끝난 병사들을 주로 배치하기 때문에 이번 귀순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서울 가락시장은 서울시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개인이 점포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이 점포를 임대한 일부 상인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이 점포를 몇 개로 쪼개서 다시 세를 주는 이 불법 재임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동 취재 이호건 기자입니다. 서울 가락시장 내 최대 청과물 시장인 중앙청과입니다. 한 가게에서 세금 계산서를 떼봤습니다. 이상하게 같은 가게인데 어떤 상인에게 샀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서가 다릅니다. 구매대금 입금 계좌 역시 제각각입니다. 가게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처음 임대받은 사장이 상인 2~3명에게 불법으로 세를 줬고 이들이 따로 영업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사장이 내는 첫 임대보증금은 1,200만 원 정도. 불법 재임대를 할 때는 보증금 4~5천만 원에 월세로 100수십만 원을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자기는 장사는 전혀 안 하고요. 세랑 한 달에 나오는 장려금 같은 것만 자기가 챙겨 받아 먹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여름에. 가게 사장은 재임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세입 상인들을 종업원처럼 고용해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세입 상인들에게 나눠주고 매출을 잡게 한 뒤 월세를 떼고 돈을 남겨주는 겁니다. 이때 술값 등 자기가 쓴 경비까지 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청과에 등록된 입주 상인은 모두 117명. 하지만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은 160여 명으로 40여 명은 이런 불법 세입자인 셈입니다. 불법 임대는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두 번째엔 시장에서 퇴출합니다. 그거를 어떤 저희가 계산 추적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예민하게는 못 들어가죠. 더 비싼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야 하는 상인들은 자연히 첨가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셈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 직전인 수입차를 새 차처럼 꾸며서 수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들이 붙잡혔습니다. 사고차의 사진을 찍은 뒤에 포토샵을 이용해서 멀쩡한 차로 위조한 겁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사고 차량 수집업체에 폐차 직전에 외제차가 가득합니다. 27살 최 모 씨 등 3명은 이런 차량 18대를 사들여 새 차로 서류를 꾸민 뒤 대출업체를 속여 4억 7천여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새 차처럼 사진을 만드는 포토샵 작업은 사진관을 운영하던 최 씨의 지인이 맡았습니다. 사고로 앞부분이 완전히 파손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포토샵을 이용해 새 차로 둔갑시킨 겁니다. 폐차 직전의 사고 차량이 말끔한 상태의 외제차로 바뀌었고 서류에 등록된 차량 번호판도 합성했습니다. 대규모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영업사원 했던 사람이고요. 캐피탈 대출의 허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출업체들은 3천만 원 이하 대출의 경우 차량 구매 약정서만 있으면 돈을 빌려줬고 대출금이 3천만 원을 넘더라도 차량 사진만 첨부하면 차를 담보로 대출해줬습니다. 대출 서류에 올릴 이름은 29살 엄모 씨 등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업준비생 9명에게 각각 100여만 원을 주고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행 때문에 대출업체가 금리를 올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대출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지적 장애인을 데려다가 착취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BS는 사회 최약자로 분류되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지적 장애인들을 노예처럼 학대하는 실태를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24시간 영업하는 한 중식당에 들이닥칩니다. 장애인 노동 착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주방 안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멀뚱히 서 있는 남성. 지적장애 상급인 46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5년여 동안 갖은 폭행 속에 착취에 시달려 했습니다. 프라이팬을 때리고 짜장면으로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병원에서 5일 동안 식당에서 쪽잠 자며 24시간 일한 대가는 월 평균 100만 원. 그나마도 양 어머니가 몽땅 가로채 가서 김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뭐 돈을 다 쓰니까 안 주니까 자기는 이미 그거를 다 써버린 거죠. 지난달에는 경남 김해에서 지적장애 상급인 50대 남성이 한 달에 10만 원만 받고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하다가 발견됐습니다. 이달 초 충북음성에서는 60대 지적장애인이 한 달에 5만 원만 받고 농장에서 착취를 당하다가 경찰 도움으로 1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밥 먹고 나면 또 가서 먹자마자 가서 일해야 되고 정말 없어요. 계속. 지적장애 때문에 집을 잃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인이 주로 노동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가 보호자를 자처하며 임금은 물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채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 보니 이런 학대가 수년 동안 이어지고 10년 넘는 사례도 20%에 육박합니다. 가족과 이미 단절된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장애의 특성상 개인적인 그 판단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와의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가족의 버림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노예 같은 착취를 당하고도 말 못하는 지적 장애인들.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문중 종친회 사업이라며 족보를 팔아서 44억 원을 챙긴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평소 문중 일에 관심이 많은 60, 70대들이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사무실 여기저기에 책과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판매원들은 전화 영업에 한창입니다. 종친회의 사업인 척 문중 인물들의 역사를 기록한 족보를 파는 겁니다. 76살 노모 씨도 족보를 사주면 수익금을 문중 발전기금으로 쓴다는 이들의 전화 꼬드김에 넘어가 족보의 일종인 종사보감 3권을 20만 원에 샀습니다. 우리 문중에 도움이 됐다며 내가 이거 사고까지 아니 10만 원이라도 내야지 깎을 수 없잖아요 그걸. 61살 유모 씨 등 2명은 종사편찬위원회 등 가짜 조직을 만들어 서적이나 인터넷 자료 등을 짜깁기해 족보를 만들어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만 모두 2만 600여 명 71개 성씨로 유 씨 등이 이들에게서 가로챈 돈은 44억 6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자는 헌책방에서 입수한 향후회나 로터리클럽 명부로 물색했습니다. 60대, 70대 연세 드신 분들은 종친회에서 어떤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선뜻 응하기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들이 고 연령층이 많습니다. 경찰은 유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족보 출판업자와 전화 판매원 등 2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농사용 물을 공급하는 대형 농수로에 야생 동물들이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수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당국이 만들었는데 이게 야생 동물들에겐 오히려 위험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용식 기자입니다. 농사철이 끝나 텅 빈 농수로 안에 고라니가 갇혀 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콘크리트 벽 위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해 엉덩방아만 찢습니다. 대형 콘크리트 농수로는 폭이 15m나 되고 높이가 2m가 넘어 사람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한 해에 몇 마리씩 빠지고 죽는 게 숫자 많대요. 빠지면 숨을 못 쉬니까. 이 농수로는 산에서 가깝다 보니 해마다 고라니들이 빠져 순환을 당하는데 취재팀이 찾아갔을 때도 2마리가 고립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는 물론 탈출구조차 없습니다. 지난해 10월에야
농어촌공사가 농수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야생동물 탈출구 3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찻길이나 마을길로 연결돼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탈출로를 통해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산과 들이 아닌 이처럼 찻길로 이어져서 야생동물은 로드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탈출구가 만들어진 장소도 고라니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야생동물 무덤이 되고 있는 농수로. 야생동물을 살리겠다며 만든 탈출구도 죽음길이 되고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할 때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가운데 문제가 된 건 전체의 0.45%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코너에선 이 말이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먼저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 씨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그 검찰이 제기한 그 자료에 나오는 일이고 그 중에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0.45%의 진실입니다. 박세훈 기자, 이 0.45%의 진실이라는 말, 그러니까 문제가 된 댓글이 극소수라는 주장이 맞는 말입니까? 네,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 씨라고 했는데요. 이 씨는 국정원이 아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장이었기 때문에 소속부터 사실과 다른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게 검찰 자료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2014년에 군에서는 이 경찰과 같은 조직인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불법 댓글 등이 7,100여 건, 근데 전체는 78만여 건 정도 게시글이 있었으니까 0.9% 수준으로 미미하다라고 발표를 한 거를 이 전 수석이 검찰이라고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인용한 걸로 보이는 2014년 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도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한 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방부는 김관진 당시 장관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었고요. 김 장관은 댓글 공작을 몰랐다. 청와대나 국정원이 연루된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 재조사에서요, 청와대 보고 또 국정원 지원 등이 확인이 됐고 김 전 장관은 구속까지 됐습니다. 네, 게다가 댓글 공작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는 일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태하 전 단장의 판결문을 보시면요, 댓글 부대 노트북들과 서버를 초기화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게다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줬다는 이태하 씨의 녹취록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법 공작의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가 당시에 민간인 아이디를 도용해서 공작을 벌였다라는 내용도 SBS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런 내용도 2014년 수사에는 빠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빠져 있었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올라온 댓글들은 미리 삭제가 돼서요, 네이버 댓글만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이동관 전 수석이 법원에서 인정된 문제 댓글이 0.45%다. 다시 말해서 3,500건가량만 문제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태하 씨 1심 재판에서는 12,323건, 또 2심에서는 9천여 건이 불법 댓글 등으로 인정됐습니다. 네, 어제 이동관 전 수석이 문제 댓글이 0.45%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얘기를 따져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사건의 본질이 불법 댓글이 몇 %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태하 씨의 판결문을 보면요, 2012년에 총선과 대선이 끝난 직후에 부대원들이 상황실에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박수까지 쳤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그리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는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 공작이었던 셈이거든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관여를 했느냐 했으면 언제, 어떻게, 얼마나 했느냐가 이제 사건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국민과 언론이 이 전 대통령에게 묻는 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국하기 전 현 정권의 적폐청산에 맞서 보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친이계 일부 인사들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최고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중동 비밀 계좌 보유설까지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원과 군이 개입한 행위에 대해 당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레인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정부를 다시 우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비결은 교육과 국민 단합이라는 점을 강연하겠다고 해 현 정부가 국민 단합을 해치고 있다고 비꼰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서 친이계 인사들에게 보수 결집을 당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은 지난 2일 이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보수가 힘을 모아 적폐청산에 대응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수가 분열되어 있으면은 정부 여당도 또 잘못을 저질러도 그게 바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하셨습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도 야당이 재구실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과의 통합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망나니 칼춤을 막아야 한다면서 보수 우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보수 적통을 강조하기 위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기로 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바른정당 새 대표의 예상대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56.6%의 득표율로 대선 패배 6개월 만에 당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당의 존폐 위기를 죽음의 계곡이라 표현하면서 중도 보수 통합 카드로 넘겠다고 밝혔는데 유승민식 생존 전략을 임상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집단 탈당과 교섭단체 붕괴의 충격 속에 당을 맡은 유승민 신임 대표는 비장했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로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면 어느새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새봄이 와 있을 겁니다. 최우선 과제는 오늘 당을 떠난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빼고 남은 10명의 의원을 다독여 추가 탈당을 막는 겁니다. 의원 대여섯은 사실상 시한부 동고 상태로 한 달 안에 중도 보수 통합 논의에 성과를 내겠다며 이들을 붙잡은 상태입니다. 당리 당략에 따른 통합은 야합이라던 유 대표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창구를 만들고 또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창구를 만들어서 그런 논의를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바른정당 중심으로 개혁적 보수와 중도 세력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인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탈당파의 복당으로 오히려 구심력이 커지면서 이탈 세력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손잡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데 안 대표도 통합 문제선 궁지에 처한 형국입니다.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결사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지방선거에서 선전하는 게 유일한 자굴책인데 그때까지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이 존재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70일 넘게 파업을 계속해온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도 조만간 업무에 복귀할 걸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장겸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박문진 이사회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야권 성향의 김광동 이사는 표결 직전 퇴장했고 이완기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성향 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에서 없어도 좋은 친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방송사로서 지켜왔던 공정성과 자율성이 침탈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가운데에 김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의 소명 요구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던 김 사장은 해임 의결 직후 해임 사유들은 억지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장 해임은 이어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사장 해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걸고 총파업을 이어가던 언론노조 MBC 조합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장겸은 물러났다! 김장겸은 물러났다! 불행한 방송 장악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구성원들 스스로가 성찰하고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뢰받는 방송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오늘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언론노조 MBC 본부는 마무리 집회를 끝으로 모레부터 총파업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중동 대부분 나라에서 진동이 감지될 만큼 강력한 지진으로 330명 넘게 숨졌습니다.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진열된 상품이 우수수 떨어지자 한 남성이 아이를 안고 뛰쳐나갑니다. 백화점에선 놀란 사람들이 앞다퉈 건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9시쯤 이라크와 이란이 맞닿은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에서 200km나 떨어진 이라크 바그다드도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에 놀란 수십 명이 한꺼번에 출입구로 몰리면서 유리창까지 박살났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이란과 이라크에서 330여 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진 발생 지역에 흙과 벽돌로만 지은 집들이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구조당국은 이재민이 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터키와 사우디,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 대부분 나라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규모 4.5의 여진이 일어난 데다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외딴 마을이 많아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특히 서쪽 지방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하지만 오후가 되면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공기가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먼지를 밀어내는 고마운 찬바람이 추위까지 몰고 옵니다.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올해 수능일에는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예비 소집일에는 새벽 한때 일부 서쪽 지방에 눈이 날릴 수는 있겠지만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능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맑고 차가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부터 찬바람과 함께 날이 부쩍 추워지겠고요.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 산간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되셨습니다. 400명이 넘는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자신들 세금을 깎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세금 낼 테니까 대신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써달라고 했다는데 세금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어린 자녀에게까지 좀 더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한번 참고했으면 합니다. 내일은 축구 중계 관계로 저희는 7시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